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소개한 미국 보수 세력,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전통적 공화당 지지자며 공화당 정부 때 요직을 지낸 인사들의 발언 모아봤습니다. 트럼프와 비교할 때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큰 차이로 차악이다. 최선은 없는데 최선이 없으면 차악을 고르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힐러리가 차악이다. 큰 차이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악이라는 이야기죠. 제3의 후보가 나오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지만 대안이 나타나지 않으면 선택은 힐러리다. 트럼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다. 트럼프와 비교할 때 힐러리가 호감이 더 크다. 공화당을 구할 수 없다면 나라라도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선택은 힐러리에게 표를 던지는 수밖에 없다. 사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뭔지 나는 잘 모르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라의 존망을 위해서는 적대적 정치 세력에게도 표를 던질 수 있는 미국 보수의 파격을 말입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샌더스의 실험이 민주당 경선 결과와는 별개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졌듯 미국은 우리와는 비교가 불가한 정치 선진국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의 트럼프 누굽니까? 박근혜 씨 아닙니까? 박근혜 씨의 집권 3년차 맹수가 풀린 나라에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조선일보가 내일 창간 96주가 됩니다. 100여 년간 민족과 역사를 기만해온 참 나쁜 신문이라는 평가,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둔 여론조사를 실었네요. 1위 그리고 2위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노원병 안철수 36.3, 이준석 30.2, 서대문을 정두원 41.6, 이강래 32.3, 은평을 이재호 35.3, 임종석 18, 관악갑 유기홍 31, 김성식 18.5, 성북갑 유승희 36.2, 정택은 31.6, 경기 고양 덕양갑 심상정 37.2, 손범규 32.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조사는 조선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인데요. 지난 2월 28일부터 3일 동안 전화로 했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야권 분열로 180석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왔지만은 실상은 수도권에서 야권이 앞섰던 4년 전 선거와 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제1야당의 분열에 따른 일여다야 구도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우세할 것이란 당초 예상이 있었다며 2명에서 3명의 야권 정당 후보가 동시에 출마했는데도
새누리당 후보에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면에서 서울에서는 새누리 30.8, 더민주 25.6, 국민의당 3.7%였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과 더민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미디어 리서치는 여야 1대1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즉 야권 단일화가 된다면 지난 총선처럼 수도권에서는 여야 의석 비율이 40대 60으로 여당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도 밀려 4위로 추락했다는 소식 주목됩니다. 오세훈이 뭐 별로 한 게 없잖아요. 별로 한 게 없는 주자에게도 밀렸다. 이 놀라운 지표인데요. 특히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과 이번 달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전화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며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국민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국민의당이 심각한 내분 양상을 보이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제안에 격하게 반발하면서 야권 통합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소속 의원들의 동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통합을 이야기한다. 천정배 공동대표,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최대 목표다. 네, 이런 언사를 한 것으로 봐서 말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주장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통합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탈당 분당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요. 네,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뭐 이들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20대 총선 당선이었던 만큼 지는 해인 안철수 대표가 끝끝내 완고하게 통합을 거부한다면 현재 전국에서 주도권을 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팔 벌려 기다리는 상황이 여전하다면 국민의당은 전망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다수가 이탈해서 김종인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김종인이 한마디 던졌는데 그 한마디에 국민의당이 그물에 얽힌 듯한 엄청난 혼란과 내분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어제 한술 더 떠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통합의 장애물에 비유했는데요. 이러면서 국민의당 내부의 통합파와 독자 생존파의 틈이 더욱 벌어졌습니다. 더민주 의원들은 주류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김종인 대표에게 힘을 보탰는데요. 문재인의 호위 무사를 자처했던 진성준 의원도 무슨 저의가 따로 있겠느냐, 안철수 의원께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김종인 대표 뜻대로 된다면 교통정리가 가능할까요? 국민일보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는 한 또 시간이 촉박한 만큼 못할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야권연대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수도권 새누리당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도 보겠습니다. 이들은 어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다. 그동안 유일한 희망이 야권 분열이었는데 야권이 후보 단일화만 해도 수도권 선거는 필패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김용태 의원이 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19대 때는 그나마 김용민 막말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흐름은 새누리당이 내려가고 더불어민주당은 올라가는 추세라면서 야권이 강렬하게 싸우고 쪼개졌던 만큼 통합 시너지도 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등장했네요.
중앙일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통합이 된다면 이미 국민의당은 국고에서 경상보조금 6억 1,790만 원을 받았지만 이 돈을 환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선거를 위한 야합, 여기에 국고가 지원돼서는 안 된다라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 근데 국고 보조금이 아직 다 나간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경우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이 상황에서는 11억을 더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전정희 의원, 탈당은 안 했지만 공천 탈락한 송호창 의원을 영입해서 의원 수 20명을 채운다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돈을 받고 나서 합당하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23억을 줄여서 받게 되고요. 야권 전체는 21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시인이 조선일보를 열심히 베껴 써서 필력을 키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언과 농담으로 가득한 조선일보 사설을 뭐하러 그렇게 애써서 옮겨 쓰셨는지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조선일보 사설이 재밌습니다. 이 안에 여권의 향후 전략이 다 녹아 있거든요. 오늘자 조선일보의 사설, 관심은 의원 배지뿐인 국민의당의 예고된 위기입니다. 국민의당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통합이나 선거연대 요구에 몰리는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과거 거의 모든 제3당이 이런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당 일부 의원은 이런 제안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색을 하고 있다. 그들은 불과 한두 달 전에 온갖 비난을 퍼부어대며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던 사람들이다. 그러더니 이제 한 입으로 다시 합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래서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받기 어려울 듯한 사람들이 의원 배지 한 번 더 달라고 수를 낸 것이라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당이 없어지기 싫다면 이 얄팍한 계산부터 버려야 한다. 네, 일견 맞는 말 같습니다만은 야권 분열 상태를 지속해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표를 더 갉아먹으라는 그런 분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조선일보의 꾀임에 넘어가서 새살림을 차렸다면 이번에는 제정신 차려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야권 지지자들의 바람은 이렇게 집약됩니다. 정치권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고려대 연구교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을 내세워서 영호남을 잇는 국민통합 메시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교수는 서울 관악을과 부산 사학을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본인이 부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장 같은 경우 호남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강기정 의원 지역구인 광주 북갑 또는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b.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공천 신청자 자격심사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문건이 유포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4 용지 4장으로 된 이 문건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예비 후보 지지도와는 판이한 결과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진박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기록돼 있어서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는 걸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20대 공천 신청자 자격심사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문건을 보면 2위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과 10%포인트 이내의 격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류성걸 의원과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김상훈 의원과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권은희 의원과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도 결선 투표로 가야 될 판입니다. 달성군에서 중남구로 옮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희국 의원을 조금 앞선 것으로 나와서 논란이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대구 지역 일반 여론조사에서 진박 후보들은 1위는커녕 큰 차이로 2위에서 4위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김무성 대표와 정두원 의원이 일으킨 비박계 살생부 파문, 이 파문에 불쾌감을 피력했던 친박계가 여론조사 살생부로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찬 살생부 똥볼로 주도권을 쥐게 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실려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김무성 대표가 강조한 상향식 공천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군 멍군 상황이 된 것이죠. 김무성 대표 처음에는 이 보도가 나오자 경로했다가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느라 뭐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의 칼럼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추측도 있다. 즉 유승민을 살리는 것이다. 만약 유승민을 원천 배제할 경우 대구에서 동정심이 확산되고 수도권으로 반발 심리가 북상할 것이라는 예상은 친박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승리를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대선이 한창이던 2012년 가을에 발표했던 역사관 수정이다. 그는 한 달 동안 지지율이 하락하는 지옥같은 시절을 관통한 뒤 5.16과 유신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네, 칼럼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나 그때는 본인이 권력자가 아닐 때지요.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나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SNS에 올리는 글도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테러 위험 인물이 워낙 모호해서 우범자로 볼 대상이 넓어진 것이죠. 정부 정책에 비판하던 대학생들, 앞으로 집회에 참여한다든지 온라인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하는 일도 쉽게 못할 전망입니다. 당장 잡아가지는 않더라도 행여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기업에게 돌리면서 이 친구 SNS 보니까 좌파인데요, 뽑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이 모든 국민을 감시할 수는 없지요. 한 사람 감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제가 들어보니까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역시 감시, 요주의, 또 배제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는 억압을 받게 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사찰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피해기 개정을
당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고 테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모든 개인정보가 법원의 허가 없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다라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말이죠. 안전이 중요하다 해도 자유를 제약받는 거,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허용이 무시무시한 흉기가 돼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해서 제가 평론을 덧붙여봤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여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갑자기 세월호 특검법을 왜 법사위에서 내놓았는지 모르겠다. 이견이 있어서, 다른 견해가 있어서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내놓았냐고요?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 수사 외에도 국정조사와 특검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바 있었지요. 같은 달 대통령 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특검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도입하기로 한 차세대 방탄복의 시험평가 결과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에 이어서 그 후에 만들어진 신형 방탄복도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그래서 방위사업체인 S사에서 실장을 지낸 예비역 중령 김모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하게 됩니다.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있나요? 뭐 주고받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제재 아닐까? 혹시 휴전선 확성기 볼륨을 더 높이는 것, 이건 아닐 테고요. 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독자 제재안에는 북한을 거치는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가 담길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안에는 금지된 화물을 싣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겁니다. 서울의 한옥 형태의 대형 호텔이 처음 들어서게 됩니다. 호텔 신라가 사전 오기만 해 서울시로부터 한옥호텔 건립안을 승인받은 것인데요. 매일경제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부진의 뚝심, 서울 첫 한옥호텔 오수 끝에 오케이, 이겁니다. 그런데 한겨레를 보면 이를 승인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한 위원의 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시하던 위원들이 빠지면서 이런 결론이 난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겨레와 익명으로 인터뷰한 한 교수는 관광객들이 대형 관광버스를 타고 면세점에 들어가서 돈 쓰고 다시 버스 타고 나가면 대기업은 배부르고 지역 주민들은 교통 문제로 불편하기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울시가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학위 이상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334만 명으로 15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중앙일보는 규제를 풀면은 일자리 창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업수는 선진국일수록 많은데 한국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87%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일보가 민간조사원, 즉 사립탐정도 허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탐정이 왜 금지되는지에 관한 고민이 빠진 무제한적 규제 해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되묻게 됩니다. 매출 순위 100위까지의 상장기업의 23%가 지난해 1에서 3분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1개사 같은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내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걸 좀비 기업이라고 말하지요. 100대 기업도 좀비 기업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곳곳에서 경제 빨간불이 켜지고 있네요. 한겨레 이 기사 주목됩니다. 키 순서에 따라서 초등학생의 번호를 매기는 관행을 짚은 것입니다. 키 번호가 부모들에게 주는 부담감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한 엄마가 아이 실내화 밑창에 키높이의 깔창을 넣어서 애를 중간 번호 때까지 밀었다는 전설 같은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키가 작다고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진 않을지 걱정된다. 각종 수행평가에서 대부분 첫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키 작은 순서대로 앞줄에 배치하느라 그랬다는 교육 현장의 항변도 있지만 편의주의지요. 아이들의 미래와 자존심에 결부되는 문제라면 좀 더 깊은 판단, 이해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하겠지요.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가족관계증명서, 즉 호적에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사이에서 낳은 13살 아들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준 씨는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친자 확인 부분의 항소를 취하해서 아들임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희준 씨는 지난달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는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편 조희준 씨는 2013년에 29살 이모 씨와 결혼했는데요. 이모 씨는 조희준 씨의 5번째 부인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60에서 1970년대 고도 성장을 하면서 불평등이 감소됐다. 이게 바로 경제학계 통설 아닙니까? 이걸 정면으로 뒤집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소득 분배가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한 것이 아니었다.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약자, 가난한 자를 챙긴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미화됐지만 강자, 부자에게 더 챙겨준 대통령이 실상이었던 것이죠.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이제 대학로 벙커 원으로 오셔도 김어준의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 벙커원이 이사하거든요. 벙커원이 새봄 충정로 시대를 엽니다. 지하철도 너무 가까워요.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어머, 저기네. 쫄지 않는 지성, 또 쫄지 않는 건성들의 다목적 복합기지 벙커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에서 만나요. 사설 대 사설로 이어갑니다. 두산의 4세 경영에 대한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시각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일보입니다. 3, 4세 경영자들은 선대로부터 폭넓은 경영 수업을 받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과감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DNA를 살려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경영자는 핏줄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단지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3, 4세 경영인들이 경영권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승계함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네, 중앙일보도 3세 경영인에게 이양이 추진되고 있죠. 반면 한겨레는 창업자의 후손에게 대대손손 뛰어난 경영 능력이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두산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도 현 박용만 회장이 기획조정실장 시절에 소비재 산업에서 중공업으로 주력을 바꾼 데 뿌리를 두고 있다. 두산에 큰 어려움을 안긴 2007년 미국 건설 장비 회사 밥캣 인수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 인수 합병도 그가 지휘했다. 두산에서도 과거 경영권 승계를 놓고 형제 간 분쟁도 있었다. 그때 일에 견줘서 이번 승계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아니하다. 두산이 4세 체제에 닻을 올렸으니 이제 다른 재벌그룹도 4세 승계에 큰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의 계기를 찾지 못한 채 좀 더 표류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준 동아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을 소개하며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더민주,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이런 제목입니다. 문재인이 대표가 되면서 당의 미래를 외부 인사가 주를 이루는 혁신위원회에 맡겨버리자 곧 분란이 일어났고 집단 탈당이 이어졌다. 그런데 재미있다. 더민주가 영입한 김종인은 전제군주라는 세간의 평을 들으며 과거 야당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에 탈당파들이 만든 국민의당은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정동영, 이상돈이 모여 또다시 집단 지도체제로 당을 꾸려가고 있다. 결과는 정반대다. 더민주는 작아졌지만 과거처럼 쉽게는 지지 않을 정당으로 변모했다. 국민의당은 지도부의 구조마저 혼란스러운데 과연 총선 후에 온전할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제1야당의 오랜 관행이었던 집단 지도 체제가 과연 맞는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더민주와 국민의당 우클릭도 보자.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국민들은 안정을 원한다는 것이다. 개혁도 안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은 불안해한다. 사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야당에게 요구했던 것은 진보적 선명성이었고 투쟁이었다. 지지 세력의 결집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정권 획득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진보는 보수에게 수적으로 절대 열세인데 그렇다고 중도보다 많은 것도 아니다. 김대중은 호남의 결집으로, 노무현은 노사모의 결집으로 대권을 얻었지만 동시에 김대중이 유신보수 김종필과 손잡지 않았다면, 노무현이 재벌보수 정몽준과 단일화하지 않았다면 정권 창출은 불가능했다. 보수와 진보가 1대1로 맞붙으면 진보가 이길 수 있을까?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구석도 보인다. 당내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최근 논란은 한미 FTA의 주역인 김현종 영입과 필리버스터 중단이었다. 문제는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에 대한 불만을 개인 성명과 특히 SNS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하는 행태다. 어느 직장에서든 가장 못난 사람은 회사의 문제를 밖에다 떠드는 사람들이다. 비리가 있다면야 외부에 고발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결정을 밖에서 성토하는 것은 구성원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그런 대로 동의가 되는데 뒷부분은 상당히 저와 견해차가 있네요. 정당은 직장이 아니니까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